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붉은 선혈이 관아의 마당을 적시니 이는 마치 하늘이 피눈물을 흘리는 듯 처참한 광경이었다. 곤장을 맞으면서도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내의 입에서는 단말마의 비명 대신 뼈에 사무친 저주가 쏟아져 나와 구경하던 백성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덕칠이라 불리는 그 농투산이는 입안 가득 고인 피를 바닥에 차라고 뱉어내며 형틀 앞을 지키고 선 비단 옷의 사내를 향해 눈을 부라렸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하고 도끼가 서려 있는지 마치 금방이라도 귀신이 되어 달려들 기세였다. 최이방, 내 놈이 내 피와 살 같은 땅을 삼키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내 죽어서 악귀가 되어서라도 내 놈의 자손 대대로 피를 말리고 뼈를 깎아내릴 것이다. 덕칠의 목소리는 찢어진 북처럼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원한의 무게는 천근만근이 되어 관아의 기둥을 뒤흔드는 듯했다. 최이방은 미간을 찌푸리며 부채로 코앞의 공기를 휘휘 저어내더니 바닥에 흩뿌려진 핏방울이 행여 자신의 값비싼 당해에 튈까 염려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관리로서의 위엄을 가장하려 애쓰며 포졸들을 향해 고함을 쳤는데 그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무엇들 하느냐? 저 미친놈이 관아를 모독하고 사사로운 원한으로 난동을 부리는데 어찌 혀를 놀리게 놔두는 게야. 당장 저놈의 주리를 더 틀어 입을 다물게 하라.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덕칠의 팔다리를 옥죄자 덕칠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시선을 최이방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며 억울하게 빼앗긴 땅에 대한 집착과 분노가 뒤엉켜 검은 화염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때마침 먹구름이 몰려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이 사단이 나기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덕칠은 마을 어귀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한 기름진 논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농사꾼이었다. 그 땅은 덕칠의 조부 때부터 등짐을 전하르며 피땀 흘려 마련한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논을 지나칠 때마다 덕칠의 성실함을 칭송하곤 했다. 하지만 그 비옥한 땅은 탐욕스러운 최이방의 눈에 띄는 순간부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는데 최이방은 고을의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직위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문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덕칠이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관아에서 나온 차용증이라 속여 땅 문서에 지장을 찍게 만들었고 잊지도 않은 빚을 핑계로 덕칠을 관아로 호출하여 윽박지르기를 밥 먹듯 하였다. 덕칠이 관아 마당에 꿇어앉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땅 문서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최이방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조작된 장부를 들이밀었다. 내 놈이 지난 흉년에 광곡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것이 이만큼 쌓였거늘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냐? 내 너의 딱한 사정을 봐주어 그 땅으로 빚을 탕감해 주려 했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드는구나. 최이방의 말은 청산유수와 같았으나 그 속내는 시커먼 뱀의 혓바닥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 순박한 덕칠은 말문이 막혀 가슴만 칠 뿐이었다. 주변에 있던 아전들도 최이방의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덕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렇게 덕칠의 문전 옥답은 허무하게 최이방의 소유로 넘어가고 말았다. 땅을 잃은 농부는 목숨을 잃은 것과 진배 없었기에 덕칠은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다가 기어이 오늘 관아로 쳐들어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곤장이 살점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꾼들은 고개를 돌리며 차마 그 참혹함을 보지 못했다. 덕칠의 몸은 이미 곤죽이 되어 축 늘어졌으나 그의 입술은 여전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옴짝거리고 있었다. 최이방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형벌을 끝내고 옥에 가두라 명하고는 서둘러 안채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때였다.
형틀에 묶여있던 덕칠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번쩍 들더니 입안에 고인 피를 한껏 머금었다가 하늘을 향해 뿜어내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크아하하, 최가야, 똑똑히 들어라. 내 피가 스며든 그 땅에서 자란 곡식은 독이 될 것이요. 내 놈의 집안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3대가 멸할 때까지 내 원혼이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그 처절한 유언과도 같은 외침을 끝으로 덕칠은 고개를 떨구었고 마침내 숨이 끊어졌다. 덕칠의 죽음과 함께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꽂히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지자 최의 이방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치다. 발이 꼬여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다릿고 말았다. 주변의 아전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해 일으켰으나 최이방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소리쳤다. 재수없는 놈이 죽어서도 요란을 떠는구나. 저 시신을 당장 거적에 말아 마을 밖 야산에 내다 버려라. 내 눈앞에 띄지 않게 치우란 말이다. 포졸들이 서둘러 덕칠의 시신을 수습하여 끌고 나갔지만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붉은 핏자국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한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며 최이방을 노려보는 듯했다. 그날 밤 최이방은 덕칠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자축하며 사랑방에 술상을 차려놓고 기생들을 불러들였으나 술맛은 예전 같지 않고 목구멍이 까끌까끌하여 넘어가질 않았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아우성치는 것만 같아 최이방은 자꾸만 등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기생 하나가 교태를 부리며 술을 따르려 했으나 최이방은 신경질적으로 술잔을 쳐내며 소리를 질렀다. 에이, 빌어먹을, 날씨가 왜 이리 흉흉한 게야. 너희들은 썩 물러가라. 기생들이 놀라 허둥지둥 방을 나가자 넓은 사랑방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촛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혼자 남은 최이방은 억지로 잠을 청하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눈을 감으면 덕칠의 피칠갑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축이려 탁자 위에 놓인 주전자를 들어 물그릇에 물을 따랐다. 헌데 달빛에 비친 물그릇을 내려다본 최이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그릇을 집어던지고 말았다. 맑아야 할 물이 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안에서 덕칠의 짓물러진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헛것을 보았던 것이다. 이게 무슨 변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헛것을 본 것이라 되뇌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속적삼을 흥건히 적셨다. 공포를 떨치려 방 안을 서성이던 최이방은 문득 안뜰 쪽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마치 젖은 집단이 바닥에 끌리는 듯한 질질 끌리는 소리였는데 점점 사랑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냐? 걔 누구 없느냐? 최이방이 고함쳤지만 하인들은 깊은 잠에 빠졌는지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빗소리와 그 기분 나쁜 마찰음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는 방문을 열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아 문고리를 꼭 잡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땅을 돌려다오. 그것은 분명 죽은 덕칠의 목소리였다. 최이방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으나 최이방의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최이방은 못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하인들이 우물가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웬 소란들이야. 최이방의 호통에 하인들이 길을 터주었는데 우물 안을 들여다본 최이방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마을에서 물맛 좋기로 소문난 그 우물의 물이
온통 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고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고 늙은 하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리. 이것은 필시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원한이 서린 징조입니다. 덕칠이가 최 이방은 늙은 하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질러 말을 막았다. 닥쳐라. 어디서 요망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간밤에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섞여 붉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하인들을 해산시켰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덕칠의 땅 문서를 꺼내 들었다. 문서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덕칠의 지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최 이방의 눈에는 그 지장이 마치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보였다. 그는 문서를 구겨 던지려다 다시 펴서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 문득 문서의 귀퉁이의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검은 얼룩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곰팡이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피 묻은 손가락으로 꾹 누른 듯한 손자국이었다. 계절은 무심하게도 흘러 어느덧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으니 덕칠이 피를 토하며 죽어간 그 땅에도 어김없이 수학의 계절이 도래하였다. 기이하게도 최 이방이 빼앗은 그 논에서는 인근의 다른 논들보다 훨씬 더 굵고 탐스러운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붉고 진한지 마치 땅속에 스며든 덕칠의 원한이 곡식의 알갱이마다 맺힌 듯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섬뜩한 기분을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논 옆을 지나갈 때면 재수 없는 기운이 오물까 두려워 코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으나 정작 최 이방은 터질 듯 채워진 곳간을 바라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흡족해했다. 그는 밤마다 남들 몰래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가 쌀가마니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재물에 홀린 짐승과도 같았다. 허허, 이 쌀알들이 다 금덩어리로구나. 덕칠 그놈이 죽어서 거름이 되었는지 풍년도 이런 풍년이 없어. 내 이 재물로 한양의 고관대작들에게 줄을 대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리라. 탐욕에 눈이 먼 그에게는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원귀의 울음소리라는 소문 따위는 그저 배 아픈 자들의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 최 이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재물이 산처럼 쌓여갈 무렵 그의 집안 깊숙한 안채에서는 남모를 비명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최 이방이 끔찍이도 아끼던 장남 창수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알아눕더니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병세가 기이하게 악화되어만 갔다. 처음에는 그저 헛구역질을 하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정도였으나 이내 온몸의 피부가 거무튀튀하게 변색되더니 마치 몽둥이에 맞아 생긴 멍 자국 같은 검은 반점들이 목덜미와 등짝을 뒤덮기 시작했다. 창수는 밤이 되면 고열에 시달리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소리가 흡사 누군가에게 목이 졸리는 사람의 비명과 같아 듣는 이의 애간장을 태웠다.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뜨거워요. 누가 제 살을 뜯어먹는 것 같아요. 저기 구석에 시커먼 아저씨가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지켜보던 최 이방의 처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최 이방 또한 애가 타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보았으나 창수의 맥을 짚어본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 개중 한 늙은 의원이 조심스럽게 최 이방을 따로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는데 그 말은 최 이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았다. 이방 나리,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도련님의 맥이 마치 끊어진 듯 희미한데 몸 안의 기운은 불덩이처럼 날뛰고 있으니 이는 필시원한 깊은 귀신의 짓이거나 몹쓸 저주에 걸린 것이 분명하옵니다. 의술보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최 이방은 의원의 멱살을 잡고 돌팔이라 욕을 퍼부으며 내쫓았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마치 한여름 땡볕에 며칠 방치된 짐승의 사체가 썩어가는 듯한 역겨운 악취였다. 아무리 값비싼 향을 피워도 그 끔찍한 썩은 내는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편 가장을 잃고 쫓겨나다시피 마을을 떠난 덕칠의 아내와 어린 아들은 산기lun에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 짐을 풀고 초근목 피로 연명하며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덕칠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며 밤마다 피눈물을 흘렸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으니 그 기도는 저주가 아닌 공정한 심판을 바라는 어미의 절규였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죄 없는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한 자가 천벌을 받게 하소서. 하늘이 보고 계신다면 이 억울함을 굽어 살피시어 인과응보의 이치를 보여주소서.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덕칠의 원혼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최이방 집안의 불행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결국 최이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만신을 불러 크게 구판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마당 가득 차려진 굿상에는 돼지머리와 각양각색의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무당은 작두를 탈 준비를 하며 요란하게 진과 꽹과리를 울려댔다. 하얀 소복을 입은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구판이 절정에 다다르자 무당의 눈이 뒤집히며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춤을 멈추고 창수가 누워있는 사랑방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괴성을 질렀다. 저놈 잡아라. 내 땅 내놓아라. 내 살 좀 뜯어먹고 배부른 놈들아. 내 자식놈의 살도 내가 뜯어먹으리라. 그 목소리는 분명 무당의 것이 아니라 죽은 덕칠이 관아 마당에서 피를 토하며 내뱉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다. 최이방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처는 기절초풍하여 나자빠졌다. 무당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싸우는 듯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다가 제물로 받쳐진 돼지머리를 집어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는데 그 흉측한 모습에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에 바빴다. 붉은 피가 무당의 입가와 하얀 소복을 적셨고 그녀는 돼지 피를 머금은 채 최이방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담하고 뱉어내었다. 이 미련한 놈아, 내 놈 욕심이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십자리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산 사람의 밥줄을 끊어놓고 내 놈이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그 땅을 토해내지 않으면 줄초상이 날 것이다. 무당은 저주를 퍼붓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렸고 구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피 범벅이 된 최이방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내 땅 내놓아라 하는 환청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구슬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수의 병세는 더욱 위중해졌다. 아이의 몸에 난 검은 반점들이 터지며 고름과 진물이 흘러나왔고 고통에 못 이겨 제 살을 쥐어뜯는 통에 손발을 묶어 놓아야만 했다. 최이방은 아들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문득 창수의 입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의 어린아이 목소리가 아닌 굵고 거친 사내의 목소리였다. 이방, 내 문전옥답은 기름지더냐? 내 피로 키운 쌀맛은 좋더냐? 최이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창수는 흰자위를 드러낸 채 기괴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최이방은 베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꺼져라, 이 더러운 귀신놈아. 내 아들 몸에서 당장 나가지 못할까. 그러나 창수의 몸을 빌린 원기는 조소를 날리며 대꾸했다. 나는 나가지 않는다.
내 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부수어 주마. 이 아이는 시작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최 이방네 집 지붕 위에 밤새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내려앉아 울어댔다는 둥, 우물물이 다시 핏빛으로 변했다는 둥, 심지어는 밤새 덕칠의 귀신이 최 이방의 담장을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까지 나돌았다. 최 이방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집안에서 풍겨 나오는 썩은 냄새는 담장을 넘어온 마을을 뒤덮었다. 그는 곳간으로 달려가 쌓여있는 쌀가마니를 미친 듯이 파헤쳤다. 혹시라도 쌀이 썩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가마니를 찢자 쏟아져 나온 쌀알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으나 손으로 쥐어보니 푸석푸석하게 부서지며 검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마치 불에 탄 재처럼 변해버린 곡식을 보며 최이방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재산이, 내 쌀이, 재물은 썩어가고 자식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최이방의 독한 마음은 꺾일 줄을 몰랐으니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덕칠의 앙심 때문이라 여기며 더욱더 분노를 키워갔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덕칠의 아내가 살고 있는 산기련 오두막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게 했다. 그 요망한 년이 구슬하여 우리 집에 저주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가서 그년의 집을 박살내고 마을 밖으로 아주 쫓아버려라. 하인들은 주인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으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오두막뿐이었다. 덕칠의 아내와 아들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고 방 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하인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길, 갑자기 산길 옆에 덤불 속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하인 중 우두머리에 다리를 물어뜯는 변고가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 또한 산신령이 덕칠의 가족을 보호하고 최이방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 수군거렸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오자 창수의 숨소리는 촛불처럼 희미해져 갔다. 온몸이 성한 구석 없이 짓물러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최이방은 판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뼈저린 무력감을 느꼈다. 돈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과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땅문서를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고 죽어가는 아들보다 빼앗길지도 모를 재산을 걱정하는 추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밤 창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버지,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저기 땅 주인이 낫을 들고 오고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창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으니 그의 눈은 끝내 감기지 못하고 허공을 노려본 채 굳어버렸다. 장남의 죽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멸문지와의 서막에 불과했다. 최이방의 집에서 터져 나온 곡소리는 밤새도록 마을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안타까움보다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쏟아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창수의 장례는 치러졌으나 땅이 꽁꽁 얼어붙어 묘를 쓰기 위해 땅을 파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인부들이 곡괭이질을 할 때마다 땅속에서 붉은 물이 배어나와 흙을 적셨고 관을 구덩이에 넣으려 하면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관 뚜껑을 쪼아대는 통의 하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다. 겨우겨우 봉분을 올리고 돌아오는 길, 최이방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아들이 묻힌 차가운 땅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바로 자신이 덕칠에게서 빼앗은 그 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다. 아들을 묻은 그 땅조차 덕칠의 원혼이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에 최이방은 몸서리를 쳤. 이제 그의 곁에는 병든 아내와 뱃속에 아이를 가진 며느리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뱃속의 아이조차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은 자명해 보였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덕칠이 원통하게 숨을 거둔 지도 어언 십수년이 지났으나 최 이방의 집안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는 거치기는커녕 더욱 짙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장남 창수가 요절한 후 과부가 된 며느리가 유복자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은 동석이라 지었으나 이 아이야말로 최 이방 가문에 내린 저주의 결정체와도 같았다. 동석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기형적으로 뒤틀려 땅을 딛고 설 수조차 없었으며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함보다는 섬뜩함을 먼저 느끼게 하였다. 아이는 낮에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 괴성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 그 소리는 창수가 죽기 전 지르던 비명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어 집안 사람들은 밤마다 공포에 떨며 귀를 틀어막아야만 했다. 어느 늦은 밤 정막을 깨고 동석의 방에서 자지러지는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살려주세요. 목이 조여요. 저 아저씨가 밧줄로 내 목을 감아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최 이방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손자의 방으로 달려가 보면 아이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사투를 벌이듯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이의 가녀린 목에 선명하게 드러난 검붉은 손자국이었다. 그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투박하고 거친 어른 남자의 소나기 자국이었으니 이를 본 최 이방의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통곡하였다. 아버님, 이 집안에 귀신이 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대가 끊길 것입니다. 며느리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최 이방은 짐짓 호통을 치며 애써 불안을 감추려 했다. 시끄럽다. 어디서 해괴한 소리를. 아이가 몸이 약해 가위에 눌린 것뿐이다. 내일 당장 보약이라도 한 재 더 지어오라 이르거라. 최 이방 자신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기력이 쇠하고 병색이 완연했으나 재물과 땅에 대한 그의 집착은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욱 광적이고 기이하게 변질되어 있었다. 그는 밤마다 등불을 켜놓고 덕칠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그것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이라도 되는 양 맹신하고 있었다. 그의 방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찬 괴짝들이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는 독이 든 음식이라도 먹을까 두려워 하인들이 올린 수라상조차 의심하며 깨작거릴 뿐이었다. 내 재산이 얼마인데 이 고을 땅의 절반이 내 것인데 감히 누가 나를 해하려 든단 말인가.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문서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지만 매탄 눈동자 속에는 깊은 고독과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떵떵거리는 부자 최 이방을 부러워하기는커녕 황금 무덤에 갇힌 산송장이라 부르며 혀를 찼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마른 낙엽을 몰고 다니던 오후였다. 최 이방의 대문 앞에 누더기를 걸친 한 노승이 나타나 멈춰 섰다. 승복은 낡아해졌고 삿갓은 반쯤 부서져 있었으나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노승의 안광만은 형형하여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노승은 시주를 청하는 목탁을 두드리는 대신 굳게 닫힌 최 이방의 대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어댈 뿐이었다. 문간방에 있던 하인이 그 소리에 놀라 튀어나와 소리쳤다. 어느 절에서 온 중이기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행패여. 쌀 한 톨 줄 것 없으니 썩 물러가시오. 하인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승은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묘하게 귀에 거슬리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집안에 있던 사람들조차 밖을 내다보게 만들었다. 사랑방에서 낮잠을 청하던 최 이방은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짜증을 내며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냐? 대낮부터 웬 거렁뱅이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게야.
최 이방이 노승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붓자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이방과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최 이방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말문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노승의 눈동자에는 자비로움 대신 서늘한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노승은 지팡이로 최 이방의 불룩 나온 배를 가리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남의 살을 씹어 제 배를 채웠으니 그 배가 터져 죽을 것이로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요. 억울한 피는 결코 땅으로 스며들지 않는 법. 내 놈이 쌓아올린 죄의 탑이 이제 내 놈을 덮칠 때가 되었구나. 노승의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마치 확정된 미래를 예언하는 선고와도 같았다. 최 이방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치다. 대문 기둥에 등을 기대고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려 제대로 된 반박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미친 중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악담을 퍼붓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멍석말이를 해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다. 최 이방의 고함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으나 노승은 허로운 웃음을 흘리며 몸을 돌렸다. 허허, 이미 썩은 나무에 물을 준들 무엇하며 무너지는 둑을 손바닥으로 막으려 한들 무엇하리. 쇠사슬은 이미 조여들었고 업보는 내 놈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거늘. 노승은 축지법이라도 쓰듯 순식간에 골목 어귀로 사라져버렸고 몽둥이를 든 하인들은 닥쳤던 계지붕 쳐다보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노승이 사라진 뒤에도 최 이방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남의 살을 씹어 배를 채웠다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문질러 보았다. 평소에는 그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나온 배라고 생각했으나 그날따라 뱃속이 묵직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듯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기분 나쁜 예감을 떨치려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안채에서 또다시 동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비명과 함께 와장창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까지 더해졌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동석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며 방 한가운데 놓인 도자기 화병을 깨트린 것이었다. 깨진 도자기 조각 위로 아이가 뒹굴며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으나 아이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허공을 향해 잘못했어요. 돌려드릴게요. 가져가세요. 라고 빌고 또 빌었다. 최 이방은 손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정말 노승의 말대로 자신의 업보 때문이란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는 평생을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믿으며 살아왔다.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갖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 여겼다. 그런데 왜 하필 자신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는 며느리를 시켜 아이를 진정시키게 하고는 도망치듯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고요함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벽에 걸린 족자 속의 호랑이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자신을 물어뜯을 것 같았고 천장의 석가래가 뱀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환영이 보였다. 그는 서둘러 술병을 꺼내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지만 취기는 오르지 않고 정신은 더욱 맑게 깨어나 공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할 뿐이었다. 그날 밤부터 최 이방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갑자기 복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썩은 음식을 먹고 체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마치 뱃속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들어앉아 장기를 쥐어짜고 갉아먹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뒹굴며 신음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배가 터질 것 같다. 하인들이 놀라 달려와 배를 문질러 주었지만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배는 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임산부의 배처럼 남산만 하게 불러온 배는 핏줄이 시퍼렇게 곤두서 터질 듯 팽팽해졌다. 용한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탕약을 먹여보았으나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난색을 표할 뿐이었다. 맥이 잡히질 않습니다. 뱃속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이것은 종기도 아니고 적취도 아닙니다. 마치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습니다. 최 이방은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는 의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돌팔이 놈, 내 돈이 얼마인데 이까짓 배앓이 하나 못 고친단 말이냐. 당장 내 배를 갈라서라도 고통을 멈추게 하라. 그러나 의원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 최 이방은 홀로 방에 남겨져 고통과 싸워야 했다. 새벽녘 고통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그는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붉은 쌀이 가득한 눈 한가운데 서 있었다. 벼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는데 자세히 보니 벼 이삭 하나하나가 덕칠의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손가락들이 일제히 최 이방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 땅 내놓아라, 내 살 내놓아라 하고 속삭였다. 최 이방이 도망치려 발을 떼는 순간 땅이 쩍 갈라지며 시뻘건 입을 벌리고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최 이방은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방문 밖에서 누군가 쿵쿵쿵 하고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팡이 짚는 소리도 사람의 발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찬 죄인이 질질 끌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마침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최 이방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으나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찬 바람과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이방,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뱃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죽은 덕칠의 목소리이자 어제 만난 노승의 목소리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같기도 했다. 날이 밝자 최 이방의 병세는 온 마을에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남의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 배가 드디어 터지려나 보다라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굿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야 한다는 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주는 이는 없었다. 최 이방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다. 부풀어 오른 배가 너무 무거워 몸을 가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 그토록 집착했던 땅 문서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배가 아파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지금 천석군, 만석군의 부귀영화가 다 부질없는 짓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에는 그가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고 그를 향한 원망의 사슬은 너무나 단단하게 그를 탐참하고 있었다. 한편 마을의 객주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 출신의 강직한 신임 사또가 부임해 온다는 소문이었다. 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기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라 하여 청백리라 불린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들썩거렸다. 이번 사또는 다를까? 십수년 전 억울하게 죽은 덕칠이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이 소식은 곧 최 이방의 집담장을 넘어 그의 귀에도 들어갔다. 병석에 누운 최 이방은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껏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하여 죄를 덮어왔으나 만약 대쪽 같은 사또가 와서 과거의 일을 들추어낸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며느리를 불렀다. 아가, 괴짝에 있는 금괴를 꺼내거라.
그리고 비밀 장부를 가져오너라. 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또다시 뇌물을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니 죽음의 문턱에서도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악인을 빠뜨리지 않는 법이다. 최 이방이 뇌물을 준비하며 잔꾀를 부리는 동안 그가 빼앗은 덕칠의 땅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며 김이 솟아오르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검붉은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땅이 운다고 표현했다. 땅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피를 토해내는 것이라고.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행렬에까지 전해졌으니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대지가 비명을 지르니 최이방이 강탈했던 문제에 논바닥이 쩍하고 갈라지며 시뻘건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새로 부임한 사또 김정학은 미간을 찌푸린 채 그 괴이한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 선 육방 관속들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솟구치는 물에서는 유황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이 코를 싸쥐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으나 김사또는 오히려 뒷짐을 진 채 갈라진 땅의 틈새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보아라,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이 땅속에 사무쳐 피고름이 되어 터져 나오는구나. 이 땅이 토해내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물이 아님을 너희 눈에도 보일 것이다. 사또의 서슬퍼런 일갈에 이방을 제외한 나머지 아전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김사또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하여 붉은 물이 솟구치는 진원지를 파보라 일렀는데 삼날이 흙에 박힐 때마다 땅속에서는 마치 사람이 신음하는 듯한 우웅하는 울림이 전해져와 작업하던 인부들의 손을 떨리게 하였다. 한 식경쯤 땅을 파내려갔을까. 인부의 삽끝에 틱하고 둔탁한 무언가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썩지 않은 새끼줄에 꽁꽁 묶인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항아리 뚜껑에는 붉은 주사로 부적 같은 문양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사또의 명에 따라 항아리를 밖으로 꺼내어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항아리 속에는 덕칠이 죽기 직전 남긴 것으로 보이는 피로 쓴 혈서와 함께 최 이방이 위조했던 가짜 차용증의 원본이 찢어진 채 담겨 있었다. 덕칠은 관아로 끌려가기 전 혹여 자신이 잘못될 것을 대비하여 이 증거물들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하늘에 맹세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했던 것이다. 김사또는 피로 얼룩진 천조각을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내 피와 살이 이 흙에 섞여 거름이 될지언정. 도둑놈 최가의 탐욕은 결코 이 땅을 삼키지 못하리라. 그 글귀는 원한을 넘어선 서리빨 같은 저주였기에 읽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후벼 팠다. 같은 시각 최 이방의 집안방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낳듯 끔찍한 비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니 이는 다름 아닌 최 이방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그의 배는 이제 만삭의 임산부보다 더 크게 부풀어 올라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해졌고 뱃속에서는 무언가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태동까지 느껴졌다. 그는 고통에 못 이겨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끄악, 살려다오, 배가 찢어진다. 뱃속에 뱀이 들어앉았어. 놈들이 내 장기를 씹어먹고 있어. 곁에서 간호하던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 뿐 감히 시아버지의 몸에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때 굳게 닫힌 대문이 쾅하고 박살나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죄인 최만석은 어명을 받들라. 신임 사또의 명으로 너를 긴급 체포한다. 포졸들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쳐 최 이방의 팔을 잡아 끌자
그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권세를 믿고 바락바락 악을 썼다. 이놈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옥체를 범하느냐. 내 너희들을 당장 파직시키리라. 그러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을 다루듯 그를 멍석에 말아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배가 너무 불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최 이방은 들것에 실려 관하로 이송되었는데 그 꼴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살찐 돼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그 행렬을 지켜보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저기 봐라. 남의 피 빨아먹은 거머리가 드디어 잡혀간다. 뱃속에 욕심만 가득 채우더니 꼴 좋다. 백성들의 원성 섞인 욕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최 이방의 귀에는 그 소리보다 뱃속에서 들려오는 내 땅 내놓아라 하는 환청이 더 크게 울리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 바로 10수년 전 덕칠이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그 자리에 최 이방은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졌다. 형틀 앞에 앉은 김사또의 눈빛은 추상과 같았고 그의 뒤로는 덕칠의 원혼이라도 서려 있는 듯 먹구름이 검게 드리워져 있었다. 죄인 최만석은 듣거라. 내 놈이 저지른 폐악질이 하늘에 닿고 땅을 울려 벙어리 냉가슴 앓던 흙조차 입을 열어 내 죄를 고변하였다. 네가 덕칠의 문전옥답을 빼앗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그를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김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최 이방은 부풀어 오른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사또나리 억울하옵니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저를 시기하여 꾸어낸 이야기일 뿐 저는 정당한 거래로 땅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슬그머니 사또 앞으로 밀어보려 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추악한 습성은 버리지 못한 것이었다. 이를 본 김사또는 경노하여 엽전 꾸러미를 발로 차버리며 소리쳤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여봐라, 저놈의 눈앞에 증거를 들이대라. 아전이 항아리에서 꺼낸 혈서와 위조 문서를 최 이방의 코앞에 들이대자 최 이방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붉은 피로 쓰인 덕칠의 글씨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지렁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며 관아 마당에 깃대라 부러져 나갔고 동시에 최 이방에 부풀어 오른 배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으악, 안 돼. 오지마. 덕칠아, 오지마. 최 이방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발작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사또나 포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칠갑을 한 덕칠과 그의 아들 창수, 그리고 죽어간 수많은 원귀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원귀들은 썩은 손을 뻗어 최 이방의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 뱃속에 든 것이 내 욕심이냐, 아니면 우리들의 피냐. 이제 돌려줄 때가 되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최 이방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문서를 조작하고 관아의 장부를 고쳤어. 그 땅이 너무 탐나서 그 기름진 땅을 갖고 싶어서 덕칠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제발, 제발 이 고통만 멈춰다오. 최 이방의 자백이 터져나오자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분노를 터뜨렸다. 김사또는 책상을 내리치며 엄중하게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만석은 들어라. 너는 관리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힘없는 백성의 고열을 빨고 한 가정을 파탄내어 멸문지화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하늘이 이미 너에게 내린 형벌이 가혹하니 국법으로 그 목숨을 거두는 대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덕칠의 유족과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한다. 또한 너는 곤장 100대를 맞고 옥에 갇혀 죽는 날까지 네 죄를 참회하도록 하라. 판결이 내려지자
포졸들이 최이방을 형틀에 묶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최이방의 배가 풍선 터지듯 푹 꺼지며 입에서 검은 핏덩어리와 함께 쌀겨 같은 부스러기들이 왈칵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평생 삼켜왔던 탐욕의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배출되는 듯한 참혹한 광경이었다. 꺽꺽. 최이방은 개거품을 물고 눈을 까집으며 경련을 일으켰다. 배가 꺼지자마자 앙상하게 마른 갈비뼈가 드러났고 그의 육체는 급속도로 늙어 마치 100년 묵은 고목처럼 쭈글쭈글해졌다. 노승의 예언대로 배가 터져 죽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김사또는 그 처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인과응보라. 사람이 내리는 벌보다 하늘이 내리는 벌이 더욱 무섭구나. 최이방은 반송장이 되어 질질 끌려 옥사로 향했고 그가 끌려간 자리에는 검은 피 얼룩만이 길게 남았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으나 그 환호 뒤에는 서늘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이방의 집은 순식간에 폐가처럼 변해버렸다. 모든 재산이 몰수된다는 소식에 하인들은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를 훔쳐 뿔뿔이 흩어졌고 며느리는 미쳐버린 시아버지를 버리고 아이를 업은 채 친정으로 도망쳤으나 그녀의 등 뒤에 엎인 손자 동석은 여전히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배 터졌다. 내 다리도 터질까? 최이방의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텅 비어 까마귀들의 쉼터가 되었고 밤마다 그 집에서는 귀신의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아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흉가가 되었다. 사또는 몰수한 재산을 정리하여 덕칠의 아내와 아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돌려주고 늦게나마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옥사에 갇힌 최이방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배의 고통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허기가 그를 괴롭혔다. 평생 비단 이불을 덮고 산의 진미를 먹던 그에게 썩은 집단 냄새가 나는 감옥과 쥐들이 드나드는 바닥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다. 무언가 잡으려는 듯 혹은 무언가를 밀어내려는 듯 내 땅, 내 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탐욕에 절은 악귀의 신음소리였다. 그때 감옥의 구석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최이방이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십수년 전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덕칠이 피눈물을 흘리며 서글프게 웃고 있었다. 이방,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아직 내 아들이 흘린 눈물값은 받지 않았네. 덕칠의 원호는 스르르 연기처럼 사라져 최이방의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최이방은 윽 하고 숨을 멈추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아내리는 춘삼월이 도래했으나 관아의 옥사 안은 여전히 한겨울의 냉기보다 더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옥바닥의 집단 위에서 거적을 뒤집어 쓴 채 신음하던 최이방은 이제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말라비틀어진 고목 껍질과도 같았으니 한때 고을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참한 말로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덕칠이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러댔고 깨어나면 허기와 갈증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회한에 몸부림쳤다.